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3월 17일이 밝았습니다. 지난주 악몽 같은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주의 시작도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무엇인가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더 느끼는 공포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어, 정부들끼리 만났던 G7 그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했던 이제 큰 금리 인하도 있었죠. 그리고 각종 재정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은 현재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큰 공포를 느낍니다. 저도 이 공포를 느꼈던 그 구간들이 있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자면, 2009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그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식을 한번 샀던 적이 있고, 그때 정말 큰 공포를 느꼈죠. 그리고 2013년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절대로 오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과천의 집을 계약을 하고 왔었고, 2016년도는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또 다른 부동산을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새로운 뉴노멀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던 브렉시트가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고 어떻게 또 의사결정을 냈고 그 의사결정은 시간이 지나서 틀렸던 것보다 좀 맞았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때 이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은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FRB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FRB에서는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죠. 한국의 경제 지표가 대략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대략 한 100개 정도쯤 되는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고 펀드 매니저가 의사결정들을 하는 자료들이죠. 물론 이거는 거시경제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미국에도 있겠죠. 미국에서는 FRB에서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세인트 루이스에서 세인트 루이스가 제공하는 FRB 자료가 있고 여기 들어오면 자료가 몇 개가 있냐면 67만 2천 개가 있어요. 그 자료가 아주 많으면 사실 자료가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도대체 어떤 자료가 좀 의미 있는 자료냐라고 하는 건데 이 자료를 모바일로 보면 좀 재밌는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FRB 자료죠. FRB 프레드. FRB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 선 3개가 있고 선 3개를 누르면 most popular라고 하는 것이 떠요. 그러니까 FRB에서 가장 많이 본 자료죠. 첫 번째가 10year에서 2year, 그래서 10year, 2year를 뺐으니까 이거 장단위 금리차라고 얘기하고 Effective Federal Fund Rate, 미국 정책 금리죠. 세 번째가 하일드 스프레드가 있고 네 번째가 10년에서 3개월 뺀 장단기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금리, 그 다음에 물가지표, 실업률,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FRB의 양적 완화와 관련된 토탈 에셋,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제일 중요한 1, 2, 3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 단기 금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고 금리가 시장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1년 뒤 금융위기가 온다는데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가 0에서 0.25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일 좋은 자료가 이 자료 같아요. 이 자료. 자,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가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푸는 일을 하죠.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푸는 절차가 있으면 총 4가지 경로에 의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 보죠. 돈을 풉니다. 돈을 풀면 당연히 환율이 상승한다. 즉 원하는 평가 절하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수출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수출을 늘려서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환율 경로를 선택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늘리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늘리죠.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들은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신용 경로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뭐 노태우 정권 때까지가 저는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욕을 하죠. 환율 조작국이라고 욕을 하거나 실제 지금 이렇게 신용 경로로 쓰라고 해도 아무도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들은 이머징 국가가 쓰는 모델이에요.
그럼 선진국은 주로 어떤 모델을 쓰는가 하면 밑에 두 가지 모델을 쓰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은 요건데 돈을 풉니다. 돈을 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개인들은 부가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부가 늘면 개인들은 기분 좋다고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기업 가치가 느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기도 합니다. DJ 정부 시대 때 했던 방법의 이 모델들이고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일본 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요거죠. 단기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떨어지죠. 장기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개인들의 투자, 개인들의 소비를 늘리죠. 이번에도 사람들이 백약이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약이 무효가 아닙니다. 백약이 안 되면 101약을 쓰고 102약을 쓰고 103약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죠. 왜냐하면 정부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더 라스트 리조트라고 불러요. 정부를. 중앙은행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중앙은행을 더 라스트 리조트라고 부르죠. 중앙은행은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전통적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서 신용경색을 해결하는 최종 조정자 역할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면 단기금리를 떨어뜨렸어요. 단기금리를 떨어지면 저절로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떨어집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단기금리가 이미 제로금리까지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직접적으로 사서 채권을 직접 사서 장기 채권을 사는 거죠. 장기 채권을 사는 방법을 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는가 하면 장기 채권을 사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양적 완화라 그럽니다. 장기 채권을 샀는데 만약에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모기지 채권을 사서 대출금리를 또 떨어뜨리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을 써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금리 정책을 쓰고 있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채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이렇죠. 국민연금을 통해서 회사채를 사게 하거나 혹은 채권 안정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회사채를 사게도 하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 들어와서 페더럴 펀드 레이스를 봅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스를 보면 여기 금리가 나와 있죠. 뭐 여기 보면 0.91, 1.16 이렇게 쭉 만들어져서 현재는 3월 13일자 기준 1.1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자료가 되고 있는데 요 1.1이라는 것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0에서 0.25지 않습니까? 0에서 0.25 수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채권을 사고 채권을 파는 절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자 오늘부터 0에서 0.25입니다. 그러면 0.125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채권을 사는 엄청나게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 수준에 들어오게끔 계속 채권을 사고 채권을 팔고 채권을 사고 채권을 팔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금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RB 입장에서는 현재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걸 모니터를 한다는 거죠. 모니터를 하고 액티브하게 채권을 사고 채권을 파는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이 단기금리가 안 되면 장기금리, 장기금리가 안 되면 대출금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쓰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돈을 풀어서 만약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주식과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자산 가격 경로와 금리 경로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 절차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